1943년 3월 17일 베를린의 조용한 나무 패널 사무실에서 독일 해군 제독 한 명이 불가능해 보이는 보고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장의 종이였고 가공되지 않은 첩보 요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1000파운드 폭탄보다 더 폭발적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새로운 초강력 무기나 비밀 군대를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대양 건너편에 있는 한 미국 공장을 묘사했습니다. 그 공장은 곧 사발 엔진 중폭격기를 60분마다 한 대씩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독일 최고사령부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농담이었습니다. 너무나 터무니없어서 웃음거리인 미국 선전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스파이들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숫자로 쓰인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들은 이 섬뜩한 확신을 가진 날 전쟁에서 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아돌프 히틀러가 믿기에는 너무나 무서웠던 파괴적인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사실에 대한 부인이 제3제국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지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치 전쟁 기계의 심장부에서 빌헬름 카나리스 제독은 특이한 존재였습니다. 독일 군사정보부인 압베어의 수장으로서 그는 냉혹하고 확고한 사실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히틀러의 측근을 채우고 있던 광신도들과 달리 카나리스는 구시대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직업 해군 장교이자 다른 시대의 애국자였습니다. 그는 왜곡된 이념의 렌즈가 아니라 전략적 현실의 투명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의 충성심은 독일에 있었고 그의 의무는 아무리 추악하더라도 가감없는 진실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조직인 압베어는 전 세계에 걸쳐 뻗어있는 요원과 분석가들의 광대한 네트워크였습니다. 그것은 독일 군대의 눈과 귀였습니다. 전쟁 초기 압베어는 독일의 정역전 승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베르마흐트가 적들을 능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1943년 초의 베를린의 분위기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승리 퍼레이드의 연속이 아니었습니다. 스탈링그라드에서의 참사는 시스템의 잔혹한 충격이었습니다. 동부 전선에서는 소련의 전쟁 기계가 무서운 힘으로 방역하고 있었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는 미국과 영국군이 롬멜의 유명한 아프리카 군단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최고위층에서는 위험한 무적의 감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볼프 샨체. 본부에 틀어박힌 히틀러는 현실 세계와 더욱 단절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쁜 소식을 걸러내고 자신의 망상을 부추기는 아첨꾼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독일의 전쟁 노력이 순전히 의지의 문제라고 믿었습니다. 독일 군인은 우수했습니다. 독일 과학은 무적입니다. 승리는 운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자기 기만의 메아리 방에 카나리스 제독은 얼음처럼 차가운 물 한 양동이를 들이부으려 했습니다. 그는 전쟁의 냉혹한 산수를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현대전이 단순히 군대의 충돌이 아니라 경제의 충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강철, 석유, 그리고 알루미늄의 잔혹한 방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정보망의 중심에서 그는 자신을 겁먹게 하는 숫자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숫자들은 독일이 생산 전쟁에서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산업적 눈사태에 파묻히게 될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정보는 단번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십 가지 다른 출처에서 비롯된 서서히 스며드는 공포였습니다. 독일 요원들이 중립국에서 얻은 속삭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한 사업가는 너무나 거대해서 자체 날씨를 가지고 있는 공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워싱턴의 한 외교관은 숫자 뒤에 연기 하나 더 붙은 것 같은 생산 목표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스웨덴의 한 엔지니어는 자동차 생산 속도로 움직이는 항공기 조립 라인에 대한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가 압베어 본부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카나리스의 분석가들은 무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미시간의 윌로, 런이라는 거대한 산업 단지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같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포드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대량 생산 기술을 사발 엔진 B24 리버레이터 중폭격기에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목표는 궁극적으로 하루에 한 대, 몇 시간마다 한 대가 아니라 매 시간마다 한 대씩 폭격기를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인들의 생각에는 이것은 단순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B24 리버레이터는 괴물이었습니다. 150만 개가 넘는 개별 부품으로 이루어진 18톤의 알루미늄과 강철 거대 기계였습니다. 유럽 공학의 자랑인 독일 공장들은 하인켈 H177과 같은 비교할 만한 중폭격기를 생산하는데 몇 주, 때로는 몇 달이 걸렸습니다. 나치 선전에서 혼란스럽고 인종이 뒤섞인 사회로 조롱받던 미국인들이 60분 만에 그렇게 복잡한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욕적이었습니다. 카나리스와 그의 장교들은 계산했습니다. 만약 미국인들이 실제로 해낼 수 있다면 1시간에 한 대의 폭격기는 하루에 24대를 의미했습니다. 이는 한 공장에서 한 달에 700대 이상을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독일 항공산업 전체는 그 숫자의 일부도 중폭격기로 생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스파이들은 세부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정보는 검증되었습니다. 심지어 독일의 동맹국인 일본 해군 무관들도 극도의 공포가 담긴 어조로 미국 생산량에 대한 보고서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나치들이 열등한 민족이라고 여겼던 여성, 아프리카계 미국인, 이민자 등으로 구성된 노동력이 어떻게 이런 것을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혼란스러운 민주주의 국가가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집중력으로 동원될 수 있었을까요? 나치의 세계관에서는 힘이 인종적 순수성과 권위주의적 통제에서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미국은 둘 다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보고서는 거짓말이자 대규모 기만 작전이어야만 했습니다. 대안은 생각하기에도 너무 끔찍했습니다. 그것은 전쟁이 더 이상 병사나 장군들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공장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1943년 3월에 이 보고서가 실제 미래를 가리키고 있다면 독일은 이미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한 앞베어 장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 숫자들이 정확하다면 독일은 이미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학의 문제입니다. 반대편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주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미시간의 한 농지에는 괴물이 솟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윌로 런 폭격기 공장이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무기고라고 불렀던 것의 물리적 구현이었습니다. 지구상에 이와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산업건축가 엘버트 칸이 설계한 이 주 건물은 너무나 거대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방이라고 불렸습니다. 그것은 반 마일 이상 뻗어 있었습니다. 두 개의 다른 카운티에 세금을 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립 라인은 기이한 90도 회전을 해야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조립된 폭격기들이 거대한 턴테이블 위에서 회전했습니다. 이 특징은 세금 회전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혁신은 그 안에 담긴 철학이었습니다. 헨리 포드와 그의 생산 책임자 찰스 소렌스는 오만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델 T를 만들듯이 비행기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시대 항공산업은 비웃었습니다. 한 임원은 대장장이가 하룻밤 사이에 시계를 만들 수는 없다고 비웃었습니다. 포드와 소렌스는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B-24 폭격기를 관리 가능한 하위 조립품으로 분해했습니다. 각 작업자는 단 하나의 반복적인 작업만을 위해 훈련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구멍을 뚫고 다른 사람은 패널을 계속해서 리벳으로 고정했습니다. 이것은 공장의 견습 학교가 매주 수천 명의 새로운 작업자를 배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자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나치 이데올로기와 직접적으로 모순되었습니다. 최고조에 달했을 때 윌로 런 공장은 4만 2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거의 3분의 1이 여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리벳건과 용접 토치를 작동하는 상징적인 로지더 리벳공이었습니다.
이 여성들 중 한 명인 로즈 윌 먼로는 로지 선전 캐릭터의 실제 영감이 되었습니다. 노동력은 미국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작업자의 9% 이상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고 다른 3%는 장애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나란히 일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엿새씩 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그들의 공동의 노력은 멈추지 않는 24시간 운군거림이었습니다. 이것은 히틀러가 조롱하기를 좋아했던 바로 그 잡종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위 마스터 민족을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능가하려 했습니다. 초기에는 공장에 Will It Rayon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1943년이 진행될수록 기계는 제 속도를 찾았습니다. 한쪽으로 원자재가 흘러들어갔고 다른 쪽으로는 18톤의 중폭격기가 비행할 준비를 마친 채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선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종류의 전쟁이었습니다. 산업력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제3제국이 답할 수 없는 무기를 풀고 있었습니다. 독일 과학자들이 미래형 로켓을 연구하는 동안 미국은 모든 것 중 가장 파괴적인 무기인 조립 라인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서운 진실로 무장한 카나리스 제독은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것은 아돌프 히틀러 주변의 이데올로기적 요새를 뚫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만과 고의적인 무지로 지어진 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된 설계자는 독일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국가 원수 헤르만 괴링이었습니다. 괴링은 독일 공군 루프트바페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의 화려한 에이스였고 자신을 공군력의 궁극적인 권위자로 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매우 부패하고 지독히 이기적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괴링은 루프트바페의 무적 신화에 책임이 있었습니다. 카나리스가 아베어의 윌로 런 조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 괴링의 반응은 우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웃음이었습니다. 보고서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는 미국인들은 비행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들은 냉장고와 면도기는 아주 잘 만듭니다. 라고 유명하게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내뱉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치 세계관의 완벽한 요약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미국인들은 상인들의 국가이자 퇴폐적인 소비 사회였습니다. 그들은 독일인들의 규율과 전투 정신이 부족한 잡종 민족이었습니다. 그러한 문화가 중폭격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생각은 괴링의 생각에 단순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서투른 미국 선전으로 일축했습니다. 카나리스에게 이것이 얼마나 미칠 노릇이었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환상 속에 사는 사람에게 수학적 확실성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제를 계속 제기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요원들은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마일에 달하는 조립 라인, 특수 도구, 막대한 자본 투입 등이었습니다. 괴링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그의 측근들은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의심하는 것은 단순히 군사적 평가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단이었습니다. 게다가 괴링이 카나리스의 보고서를 받아들이는 것은 치명적인 실패의 인정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정보부가 전쟁의 가장 중요한 발전을 놓쳤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그의 루프트바페가 하늘에서 쓸려 내려갈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하여 보고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괴링의 거대한 자존심 아래 묻혔습니다. 부정의 벽은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카나리스는 독일을 구할 수 있는 진실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단계는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어떻게든 그 정보를 가장 중요한 한 사람, 즉 퓨러 자신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퓨러의 본부에서 사실을 제시하는 것은 이상하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알프스의 베르크호프에서든 동프로이센의 볼프샨체에서든 분위기는 억압적이고 편집증적이었습니다. 현실은 아돌프 히틀러가 명령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었습니다. 군사브리핑은 전략보다는 퓨러가 믿고 싶어 하는 것을 강화하는데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망상의 극장에 윌로 런에서 온 사실들은 시한폭탄이었습니다. 미국에 대한 히틀러의 시각은 그 문화에 대한 경멸과 그 규모에 대한 마지못한 존경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을 인종적 불순물로 인해 마비되고 유대인 금융가들에게 통제되는 잡종 국가로 보았습니다. 앞베어의 생산 수치, 즉 1시간에 한 대의 폭격기, 한 공장에서 한 달에 650대 이상이라는 예상치에 직면했을 때 히틀러의 반응은 괴링의 반응을 반영했지만 순수한 독기가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개인적인 모욕이었습니다. 그 숫자들은 부풀려진 환상이었고 유대인들의 선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알베르트 슈페어는 히틀러의 군수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생산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연합군 신문에서 슈페어는 윌로런 공장의 생산량이 절반만 정확하다고 해도 독일은 패망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1943년 당시 히틀러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중대한 대립은 결코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실과 독단적인 신념의 충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3제국에서는 항상 독단적인 신념이 승리했습니다. 제독의 경고는 무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패배주의의 징후로 여겨졌습니다. 진실을 가져온 사람들은 나약한 존재로 낙인 찍혔고 그들의 애국심은 의심받았습니다. 히틀러의 생각에 전쟁은 물류가 아닌 의지와 피의 시험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첩보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얻어낸 한 장의 서류는 무시되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적국의 산업 생산 능력이 독일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현실을 보지 않으려는 완고한 거부로 이루어졌습니다. 진실은 거부되었습니다. 첩보원들은 해고되었습니다. 제독은 침묵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이념적 맹목의 순간에 수백만 명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한 부인의 결과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처음에는 먼 곳에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 같았습니다. 이후 제3제국 상공을 가득 채우는 무시무시한 굉금으로 다가왔습니다. 독일 고위사령부는 자신들의 과대 광고를 믿으며 일련의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히틀러의 특별 프로젝트, 즉 경기로운 무기인 분더바페에 자원을 계속 쏟아부었습니다. V1 비행폭탄과 V2 로켓은 발전된 무기였지만 전략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메서슈미트 260이 제트 전투기는 혁명적인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게, 그리고 너무 적은 수량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윌로런 공장의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43년 후반부터 1944년까지 연합군 폭격기의 흐름은 거대한 홍수로 변했습니다. 미국 제8공군은 무자비한 주간 폭격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의 핵심에는 B-24 리버레이터 폭격기가 있었습니다. 미시간주의 조립 라인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비행기들은 이제 독일의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1944년 2월 연합군은 빅 위크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는 독일 항공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수천 대의 폭격기가 독일 전역의 공장을 폭격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윌로런 공장에서 생산된 것이었습니다. 루프트바페는 조국을 방어하기 위해 출격했지만 체계적으로 괴멸되었습니다. 독일 조종사들은 용감했지만 수적으로 압도당했습니다. 독일 전투기 한 대가 격추될 때마다 대체기는 극히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미국 비행기 한 대가 손실될 때마다 10대가 대서양을 건너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카나리스가 정확히 예견했던 잔혹한 소모전이었습니다. 괴링이 결코 폭격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도시들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괴링의 무관심에 지친 한 루프트바페 장군은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국 원수는 환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 1000대의 미국 폭격기가 린츠를 파괴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렇게 많은 비행기를 만들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방에서 쏟아져 나온 B-24 폭격기들은 이제 제3제국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장을 부수고 철도를 파괴했으며 정유시설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연료 부족에 시달린 독일의 전쟁 기계는 서서히 멈춰서기 시작했습니다.
멈출 수 없었던 베어마흐트 군대는 지도자들이 비웃었던 단 하나의 공장 생산량에 의해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경고음을 울리려 했던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빌헬름 카나리스 제독에게 진실을 말하는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전쟁이 독일에게 불리해지면서 그의 냉철한 경고는 그를 신뢰할 수 없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히틀러의 편집증적인 궁정에서 현실주의자는 반역자처럼 들렸습니다. SS 내의 그의 라이벌들은 아프베어를 진정한 나치 열정이 부족한 믿을 수 없는 구시대 귀족들의 소굴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실수를 기다리며 그를 감시했습니다. 그의 미국 산업에 대한 정확한 보고서는 단순히 묵살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카나리스 자신이 적국의 선전을 퍼뜨리고 있다는 증거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는 덫에 걸렸습니다.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것은 불충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카나리스의 반대는 더욱 깊었습니다. SS의 잔악 행위에 경악한 그는 아프베어를 이용하여 독일 저항 운동의 구성원들을 보호했습니다. 여기에는 신학자 디트리히 본 회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스페인이 추축국에 합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밀리에 일했습니다. 이는 히틀러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사보타주 행위였습니다. 결정적인 타격은 1944년 7월 20일 히틀러 암살 시도 실패 후에 찾아왔습니다. 게슈타포의 조사로 방대한 반대 세력의 네트워크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연결고리가 아프베어로 이어졌습니다. 카나리스는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개인 일기가 발견되어 정권에 대한 그의 반대 의지가 얼마나 깊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1945년 4월 9일 전쟁의 마지막 혼란스러운 몇 주 동안 복수심에 불타는 히틀러로부터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플로셈비르크 강제 수용소에서 빌헬름 카나리스 제독은 벌거벗겨진 채 피아노 줄로 천천히 목 졸려 살해되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완벽하게 명확하게 보았던 사람에게 잔인하고 굴욕적인 최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맹목에서 구하려 했던 바로 그 정권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그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그 대가로 지워졌습니다. 1945년 5월 총성이 멎었을 때 최종 수치는 카나리스가 얼마나 옳았는지 증명했습니다. 1943년에 그의 책상에 도착했던 보고서는 정확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과소평가된 것이었습니다. 윌로런 공장의 최종 생산량은 엄청났습니다. 1944년 최고 절정기에 이 공장은 매 1시간마다 B-24 리버레이터 폭격기를 생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63분마다 한 대씩 생산했습니다. 마지막 비행기가 생산 라인에서 나올 때까지 포드사는 윌로런 공장에서 6,972대유 완전한 B-24 폭격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조립할 수 있는 1,893개의 반조립 키트를 추가로 생산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하나의 미국 공장이 독일 항공산업 전체가 전쟁 기간 동안 생산한 것보다 더 많은 사발 엔진 중폭격기를 생산했습니다. 그 격차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미국은 모든 공장에서 18,400대 이상의 B-24 리버레이터 폭격기를 생산했습니다. 이는 역사상 가장 많이 생산된 중폭격기입니다. 총 1940년부터 1945년까지 미국은 30만 대 이상의 군용기를 제조했습니다. 같은 기간 독일은 약 9만 4천 대의 전투기를 생산했습니다. 미국의 산업가 윌리엄 S. 너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적군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생산량의 눈사태로 적을 압도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이를 믿지 못한 독일의 실패는 첩보 활동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독일 요원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실패는 수용의 실패였습니다. 이는 최고위층에서 벌어진 전면적인 인지적 붕괴였습니다. 광신적인 이념과 모순되는 사실을 처리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나치 지도부는 자신들의 선전에 눈이 멀어 그 수치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비밀 병기가 아닌 단순한 산술에 의해 패배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경멸했던 바로 그 사람들, 즉 자유사회에서 함께 일하는 모든 배경의 남성과 여성들이 주조한 강철과 알루미늄의 눈사태에 묻혔습니다. 첩보원들은 옳았습니다. 제독은 옳았습니다. 1943년 3월 17일은 진실이 베를린에 도착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가진 그 누구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역사가 종종 전장에서 멀리 떨어진 순간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용한 사무실에서 한 장의 종이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역사를 결정한 숨겨진 이야기를 밝히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알림벨을 눌러 다음 조사를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러한 영상들을 좋아하고 좋은 이야기를 좋아하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주시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윌로런 공장의 이야기는 단순히 멋진 제2차 세계 대전의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정부든 어떤 집단이든 심지어 우리 각자가 믿고 싶은 것에 어떻게 눈이 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통찰입니다. 제3제국은 정보 부족으로 패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사실보다 자신들의 편견을 신뢰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패배했습니다. 그들은 인종신화의 모래 위에 세계관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수학적 현실의 조류가 밀려왔을 때 그 모든 구조는 휩쓸려 갔습니다. 아프베어의 암울한 보고서와 히틀러, 괴링의 오만한 묵살 사이의 갈등은 독일 전쟁 노력의 영혼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것은 증거와 환상 사이의 전투였습니다. 환상이 승리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 사업을 파멸시켰습니다. 한편 윌로런 공장은 나치즘이 파괴하고자 했던 바로 그 것들의 기념비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주의가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규모로 동원하고 혁신할 수 있는 다양하고 자유로운 사회의 힘입니다. 공장 바닥은 연합군 대의의 축소판이었습니다. 그것은 혼란스럽고 비효율적이며 아름다운 인간 군상이었습니다. 그들이 당열했을 때 불가능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1943년 3월 그날의 유산은 시간을 통해 울려 퍼집니다. 그것은 가장 강력한 벽이 벽돌과 모르타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에 세워지는 벽입니다.